폭염 하나 때문에 2030년까지 유럽 4개국이 감당해야 할 손실 규모, 우리 돈으로 900조 원에 육박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국제과학자협력기구 세계 기상특성이 분석한 결과 6월 유럽 주요국의 기온은 계절 평균보다 5도에서 12도나 높았습니다. 6월부터 7월 중순인 지금까지 유럽 지도는 통째로 빨갛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6월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고 잠깐 주춤하는가 싶더니 7월 9 이래는 스페인 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났고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이 이번 여름 중 가장 치명적인 몇 주를 앞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이 폭염의 결과가 지금 숫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보험사 알리안츠 트레이드,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래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증을 서주는 국제금융회사가 낸 보고서를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이런 폭염이 반복될 경우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이 5년간 입을 손실을 다 합치면 6,380억 달러, 원화로 900조 원에 가까운 규모라는 겁니다. 국가별로 뜯어보면 프랑스가 2,400억 달러로 가장 크고 이탈리아가 1,470억 달러, 독일이 1,310억 달러, 스페인이 1,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걸 국내 총생산 대비로 환산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누적 손실이 이들 나라 GDP의 5%에서 7%에 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숫자면 답은 뻔해 보입니다. 에어컨을 더 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정작 유럽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사람이 폭염으로 죽어나가는 이 판국에 에어컨을 더 설치하자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정부 관료가 있고 이미 집에 달아놓은 에어컨을 뜯어내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려진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에어컨 없이 어떻게 여름을 버티라는 걸까요? 창문 열고 부채질하며 자연스럽게 죽으라는 뜻일까요? 유럽에서 에어컨은 오랫동안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과소비와 탄소 배출, 미국식 생활 양식의 상징으로 낙인 찍혀 왔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력 수요가 늘어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함께 늘고 냉매가 새어나가면 그 자체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실외기가 실내 열을 바깥으로 뿜어내면서 도시 열섬 현상을 키운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파리의 에어컨 사용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에어컨 사용이 늘면 바깥 기온이 2도에서 4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병원 침대에 누운 고령 환자에게 그리고 그 옆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이 논리가 위로가 될까요? 냉방을 확대하자는 목소리와 그게 오히려 기후 위기를 더 악화시킨다는 반박이 사람 목숨을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 대립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유럽이 왜 이렇게까지 에너지에 발목이 잡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몇 년째 러시아산 가스를 끊어내는 대신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배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냉각시켜 액체로 만든 천연가스, LNG의 의존도를 높여왔습니다. 올해 초 이미 수입 물량의 59%가 미국산이었는데 4월에는 64%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게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공급처에 이렇게 몰빵하면 가격이 흔들릴 때 그대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따로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유럽에 가스를 파는 쌈위 공급국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220억 세제곱미터 넘게 팔았고 이는 유럽 전체 가스 소비량의 12%나 됩니다. 탈러시아를 외치면서도 정작 시장에서는 계속 러시아 가스를 사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폭염까지 겹치니 전력망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동자 한 명당 시간당 생산량이 30도에서 35도 구간에서는 약 1.3달러 줄어들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력 수요는 평균 1.2%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벨기에는 6월 24일 에어컨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력 가격이 1kW시당 1유로를 넘어섰고 프랑스는 5월 27일 하루 만에 다음 날 전력 가격이 29% 뛰었습니다. 냉방 수요는 느는데 바람이 잦아들어 풍력 발전은 줄었으니
더 비싼 전력원을 끌어다 써야 했던 겁니다. 각국의 대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독일은 이동식 에어컨과 선풍기 생산량을 5년 만에 75% 늘렸고, 영국은 신축 주택에 에어컨 설치 규제를 아예 완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냉방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정책 결정 자체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망이 흔들리는 사이 훨씬 무거운 경고음이 사람 목숨을 세는 숫자에서 들려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월 21일 이후 유럽에서 초과 사망자, 그러니까 평소 같은 기간이라면 나오지 않았을 추가 사망자가 1,300명 넘게 나왔다고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나온 후속 통계는 훨씬 냉정했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어와 사망률 감시망 유로모모, 유럽 27개국의 사망자 수를 실시간으로 모아 평소보다 얼마나 더 죽었는지 계산하는 기관이 집계한 결과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딱 일주일 사이 27개국에서 초과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처음 발표된 숫자보다 7배 넘게 불어난 셈입니다. 각국 보건당국 발표를 뜯어보면 독일에서만 5,120명, 벨기에에서 1,747명, 프랑스에서 1,000명 넘게 숨졌고 이 가운데 10명 중 9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스페인 당국도 별도로 최소 1,028명이 온열 질환 등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위를 피해 강이나 호수, 연못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겹쳤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물가에서만 프랑스에서 최소 74명이 익사했는데 사망자 상당수가 젊은 층이었습니다. 유로모모 소속 연구자는 이 시기에 이 정도 초과 사망률이 나온 건 극히 이례적이며 극심한 폭염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기는 한국과 무관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롱강 유역의 골패쉬, 롱강 유역의 비제, 웨즈강 유역의 슈즈까지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3곳이 냉각수 온도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가동을 멈췄고 가롱강 유역의 블라해를 포함한 일부 발전소는 출력을 줄였습니다. 사실 이 DF가 폭염 때문에 원전을 세운 건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금 프랑스 국토의 3분의 1 이상의 최고 단계 폭염 경보가 걸려 있고 인구의 37%인 2,500만 명 이상이 최고 41도에 달하는 더위에 노출돼 있습니다. 파리 인근 퐁텐블로 숲에서는 산불까지 번져 남북을 잇는 A6 고속도로 일부가 통제됐고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은 1만 7천 헥타르를 넘어 2만 5천 헥타르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올여름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 여름에도 가뭄과 냉각수 부족이 겹치면서 프랑스 원전의 절반가량이 한꺼번에 가동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원전을 세웠다 돌렸다 반복하는 게 새로운 정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 전력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리면 그 여파는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를 통해 한국 수출 기업의 원가에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프랑스 원전 한두 곳이 멈췄다 다시 도는 정도로 지나갈 일처럼 보여도 이 패턴이 매년 반복된다면 그 파장이 원화 환산으로 우리 기업 손익계산서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은 당연히 공공정책 논쟁으로 옮겨붙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병원과 요양원, 학교부터 대규모 냉방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데 이념 논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여러 도시의 자치단체장들도 학교와 병원에 냉방시설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반대편의 논리는 다릅니다. 일부 정부 당국자는 에어컨이 산불이나 농작물 피해를 막아주는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한 도시 관계자도 미국식으로 건물 벽마다 실외기를 다는 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냉방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가 비과학적 정책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WHO 유럽지역국장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와 노숙인,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처럼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속적인 지원이 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럽 WHO 회원국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나라만 폭염 대응 보건 행동 계획을 세워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작 폭염의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EU 내부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그러니까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파는 제도를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반전도 있습니다. 그동안 냉방 확대에 신중했던 환경단체 쪽에서도 최근 입장을 일부 바꿨습니다. 관계자는 학교와 병원 같은 시설은 이제 에어컨 없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논쟁,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럽이 그동안 에어컨을 멀리해온 명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인공바람이 건강을 해친다는 오래된 통념, 냉방기가 지구온난화를 부추긴다는 환경주의, 그리고 냉방을 미국식 과소비의 상징으로 보는 문화적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유럽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90%, 한국은 98%에 이르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프랑스는 이 20%마저도 파리의 문화유산 보호 규정 때문에 건물 외벽에 실외기를 다는 것 자체가 원천 금지된 지역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문화재를 지키는 규제였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폭염 앞에 무방비로 방치하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앞서 본 원전 정지 사례처럼 원전 비중이 70%에 달해 전력 자급률이 높다고 자부해온 프랑스조차 정작 폭염이라는 변수 앞에서는 발전량을 스스로 깎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유럽의 가정과 직장, 학교가 애초에 이런 기온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험은 사실 유럽에서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여름, 이례적으로 강한 고기압이 유럽 상공에 오래 머물렀고, 낮 더위가 밤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가 겹치면서 프랑스에서만 15,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럽 전역 사망자가 최대 7만 명에 달했다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원인을 규명한 과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둔 이른바 이중 제트기류 현상이 무려 29일 동안 이어졌다는 겁니다. 제트기류란 지구를 둘러싸고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한 상공의 바람띠인데, 이 흐름이 두 겹으로 겹쳐 정체되면 뜨거운 공기가 한 지역에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런 형태가 그리스 문자 오메가를 닮았다고 해서 오메가 블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학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유럽을 덮친 기상 패턴에서도 이와 거의 똑같은 이중 제트기류 구조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도 비슷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에는 유럽과 중국 양쯔강 유역, 미국 중서부에서 폭염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원전 냉각수 부족이, 중국에서는 수력 발전량 급감이, 미국에서는 가뭄과 물류 차질이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서로 다른 대륙에서 벌어진 위기가 공급망과 금융, 보험 시스템을 한꺼번에 압박한다는 사실이 그때 이미 확인됐습니다. 2003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변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한 번 겪어본 시나리오라는 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유럽의 병원과 학교 냉방 설비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 그때와 똑같은 일이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월 24일 첫 폭염이 평년보다 10도에서 15도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이미 봄철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이 시점에서 냉방 인프라 투자나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황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6월 하순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에서 40도가 넘는 기온이 동시다발로 나왔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는 트램 선로가 녹아내려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프랑스에서는 장거리 열차 71편이 멈췄습니다. 파리 시내 중학교 10여 곳도 일정을 바꾸거나 아예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조차 주행 경로를 30km 줄여야 했습니다. 7월 들어서도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월 9일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서는 건조한 폭염 속에 산불이 번져 3,200헥타르 넘는 면적을 태웠고 3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켄트를 비롯한 영국 일부 지역은 급기야 정원용 호스 사용까지 금지하는 급수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폭염을 맞았고 이번 폭염이 250명이 숨진 197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되는 폭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대응이 늦어지고 시스템이 삐걱대는 사이 이 청구서는 결국 가장 힘없는 사람들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냉방시설이 없는 낡은 집에서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의료 현장의 부담도 함께 폭발했습니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구급 서비스가 12만 2천 건 넘는 호출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프랑스 장례업체 관계자는 폭염 사망자가 몰리면서 주말을 기점으로 장례시설이 완전히 꽉 찼다고 전했습니다. 응급서비스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자 파리 당국은 길거리 포장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주말로 예정됐던 대규모 행진 행사를 전격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유명 음악 페스티벌이 적색경보 발령으로 취소됐습니다. 계층별로 뜯어보면 더 아픕니다. 야외 노동자와 건설, 물류업 종사자는 냉방이 아예 없는 환경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고 관광과 접객업 역시 알리안츠가 꼽은 고위험 업종에 포함됐습니다. 일부 기업은 배송 직원에게 재사용 가능한 냉각 수건과 손목 냉각 장비, 자외선 차단목 보호대가 담긴 냉방 용품 상자를 지급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무직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였지만 이들 역시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집중력 저하라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역 격차도 뚜렷해서 지중해 연안 남유럽 국가들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반면 상대적으로 서늘했던 북유럽은 충격이 덜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폭염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웃고 있던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을 만든 회사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유럽 에어컨 판매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도 남유럽에서 약 20%, 서유럽에서도 약 10% 매출이 늘었고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성장률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섰습니다. 유럽형 제품을 만드는 창원 생산 라인은 4월부터 최대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건 유럽 특유의 까다로운 조건을 먼저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실외기 없이 전기만으로 냉방하는 펠티어 냉각 기술, 그러니까 두 금속판 사이에 전류를 흘려보내 한쪽은 차갑게, 다른 쪽은 뜨겁게 만드는 방식의 냉각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지난해 11월 유럽 최대 공조기업 플렉트 그룹을 15억 유로, 우리 돈 2조 5천억 원 안팎의 금액에 인수해 데이터 센터와 병원용 공조 시장까지 사업을 넓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의 한 호텔에 건물 외관을 해치지 않는 얇은 무풍 카세트 에어컨을 공급해 실외기 한 대로 실내기 64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냈고 스페인 칼페의 한 호텔에서도 노후 공조 설비 교체 사업을 따냈습니다. LG전자는 벽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는 이동식 에어컨과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1천여 세대 단지에 공급한 고효율 히트펌프로 규제의 벽을 우회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의 에어컨 보유 대수가 2019년 1억 3,500만 대에서 2050년 2억 7,500만 대로 2배 넘게 늘어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이 시장이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의 메이디는 이동식 에어컨 판매량이 지난해의 2배인 20만 대를 넘어섰고 독일 이커머스 판매는 37%, 스페인과 프랑스 출하량은 108%나 뛰면서 일부 채널에서는 중고 가격이 신제품 가격을 웃도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다른 가전업체들도 속속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유럽 에어컨 시장은 이제 아시아 제조사들의 새로운 격전지가 됐습니다. 메이디와 하이얼이 한국 제품보다 20에서 30% 낮은 가격을 무기로 동유럽과 남유럽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어서 프리미엄 시장은 한국이, 가성비 시장은 중국이 나눠 가지는 구도가 벌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여름, 한쪽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몸집을 키웠고 앞서 본 프랑스 전력공사처럼 다른 한쪽은 안전 규정에 발목 잡혀 생산량 자체를 줄여야 했습니다. 이 명암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결국 변화에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지였던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유럽은 20년 만에 반복된 폭염 앞에서 최대 900조 원 규모의 손실 경고를 받았고 전력망과 원전, 교통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그 청구서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가장 먼저 도착했고 정작 해결책 마련은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반면 변화에 먼저 대응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젖혔습니다. 다만 한국의 자리를 냉정하게 보면 수혜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냉방 인프라가 부족한 유럽에 한국산 에어컨과 히트펌프, 그러니까 실외 공기에서 열을 뽑아내 냉난방에 함께 쓰는 고효율 설비가 팔려나가는 건 분명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유럽 가계의 실질 소득이 냉방비 상승으로 압박받으면 중간재와 소비자의 구매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력 위기가 겨울철 난방 수요와 겹치거나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지정학적 이유로 갑자기 끊긴다면 그 충격이 어디로 튈지가 이번 여름 이후 유럽 경제의 다음 갈림길을 결정할 겁니다. 이 사건이 한국 경제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남기는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실적을 볼 때 이제는 단순 매출 성장률만이 아니라 유럽 현지 매출 비중과 전력 조달 구조, 기후 리스크 공시 항목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번 폭염은 일회성 이변이 아닙니다. 2003년에도 2022년에도 2026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면 앞으로도 이런 기후 충격이 자산 시장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정 종목을 콕 집기보다는 지역과 업종, 밸류체인을 넓게 분산해 두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이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초과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이었다는 사실은 경제 지표 이면에 실제 생명이 걸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냉방 취약계층이 있다면 이번 여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실천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